여러분, 세상의 돈을 쥐락펴락했던 전설적인 금융 가문, 로스차일드 가문에 대해서는 다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혹시 동양의 로스차일드라고 불렸던 가문이 있다는 사실은 아시나요? 오늘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진짜 부를 쌓는 지혜, 그리고 그 부를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대한 통찰을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진짜 경제적 자유를 향한 첫걸음, 어쩌면 하늘이 내리는 재정적 축복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1832년 박해를 피해 고향을 떠나야 했던 한 유대인 난민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 세계 수많은 곳 중에 피난처로 삼은 곳은 바로 인도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불과 몇 년 만에 사람들은 이 난민 가족을 동양의 로스차일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가문, 바로 사순 가문인데요. 이들은 학교, 병원 등 닥치는 대로 지어주며 막대한 돈을 기부하는 자선사업가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뭄바이라는 도시의 기반을 닦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이 모든 자선활동 뒤에는 수백만 명의 인생을 파괴하며 쌓아올린 부의 원천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문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가 다름 아닌 대영 제국이었다는 사실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자, 안전벨트 단단히 매세요. 오늘 우리는 사순 가문과 그들이 세운 어두운 제국의 심장부로 깊숙이 들어가 볼 테니까요. 오늘날의 뭄바이는 남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GDP가 3억 달러가 넘고 인도의 금융, 상업,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지로 불리죠. 그런데 이 부유한 도시의 역사를 파헤치다 보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한 유대인 가문의 이름과 마주치게 됩니다. 바로 사순 가문입니다. 19세기 이들은 원래 바그다드의 유력 가문이었지만 정치적 박해를 피해 당시 영국의 식민지 항구였던 봄베이, 즉 오늘날의 뭄바이로 이주했습니다. 이주 과정에서 많은 재산을 잃었지만 그들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자산이 있었어요. 바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사업 기회를 포착하는 날카로운 눈이었죠. 그들은 봄베이가 앞으로 엄청난 무역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걸 한눈에 꿰뚫어 봤습니다. 곧바로 면직 공장에 막대한 투자를 시작했고 이들의 사업은 20세기까지 봄베이 번영의 엔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공장들이 있던 지역은 나중에 인도의 새로운 억만장자들이 사는 중심지가 되었고 오늘날에는 화려한 초고층 빌딩, 쇼핑몰, 오피스 단지가 스카이라인을 가득 채우고 있죠. 앞서 말했듯이 사순 가문은 자선 사업에도 엄청났습니다. 학교, 병원, 유대교 회당, 도서관을 지어 도시에 기부했고 이 기관들 중 다수는 지금까지도 뭄바이 시민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영향력이 도시의 경제뿐만 아니라 시민 문화 생활까지 비전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관대함 뒤에는 더러운 돈을 세탁하려는 필사적인 필요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순 가문의 가장 큰 수입원은 섬유 공장이나 부동산이 아니었거든요. 바로 마약이었습니다. 사순 가문은 중국의 아편을 밀수출하며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당시 아편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상품 중 하나였고 영국령 인도에서는 이 아편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재배했죠. 그리고 사순 가문은 이 아편 무역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이 가문이 전 세계 아편 무역의 70%를 통제했다고 합니다. 당시 대영 제국이 인도에서 벌어들이는 전체 수입의 약 14%가 아편에서 나왔다는 걸 생각하면 사순 가문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는지 짐작할 수 있죠. 이 아편 무역에서 나온 이익은 사순 제국의 연료가 되었고 봄베이에 대한 투자의 자금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부는 너무나 막대해서 대영 제국은 이들을 자신들의 귀족으로까지 받아들였습니다.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인종차별이 만연했던 제국주의 시대에 유색인종인 갈색 피부의 가족이 백인 귀족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는 특권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사순 왕조의 이야기는 1820년대 후반 데이비드 사순이라는 인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가문의 창시자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바그다드를 탈출해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바그다드 정부의 최고 재무장관을 지낸 인물이었어요. 이 직책 덕분에 가문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지만 동시에 위험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악명 높게 탐욕스러웠던 도시의 총독이 적대적으로 변하자 데이비드는 협박을 받고 인질로 잡히기까지 했죠. 결국 데이비드는 가족을 데리고 이란으로 탈출했지만 그는 더 큰 안정과 더 나은 사업 기회를 찾아 영국령 인도로 향했습니다. 여기에는 더 어두운 속내가 있었죠. 당시 영국 행정부는 유대인 같은 소수민족이 무역 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왜냐고? 그들은 수가 너무 적어서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반란을 일으킬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안전한 부역자로 본 셈이죠. 심지어 영국의 한 정치요원이 사순 가문에게 영국령 인도에 정착하라고 부추겼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데이비드의 결정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당시 봄베이는 서인도의 상업적 보석으로 떠오르고 있었고 면화와 아편이 그 번영의 기둥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공들여 쌓아올린 중동 전역에 뻗어있는 상인 연락망을 그대로 가져왔죠. 이 네트워크는 그에게 시장, 자본, 그리고 신뢰에 대한 독점적인 접근권을 주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도 모자라 글로벌 인맥이라는 무기까지 장착하고 사업을 시작한 셈이죠. 그는 도착하자마자 대영 제국의 이익에 철저히 자신을 맞췄습니다. 대부분의 인도인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받던 시절 그의 충성심은 식민 통치하에서 신뢰와 보호를 얻게 해주었죠. 그는 제국의 팽창 속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국의 정복 전쟁 소식에 항상 귀를 기울였고 제국이 새로 만들어낸 시장에 투자를 분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에게 가장 큰 대박을 안겨준 것은 바로 거대한 중국 내수 시장의 개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시 중국의 아편 수요는 엄청났습니다. 왜 그랬는지 잠깐 복습해 볼까요? 영국은 중국의 차, 비단, 도자기를 너무나 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은 영국의 상품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물물 교환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차와 비단을 사기 위해 막대한 양의 은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죠. 영국의 은 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경제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중국은 계속해서 은을 축적하고 있었죠. 영국 입장에선 엄청난 무역 적자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은을 내고서라도 살 수밖에 없는 중독성 강한 상품을 중국에 풀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국이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한 방식입니다. 정말 신사적인 방법이죠. 사순 가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아편의 최대 수출업자로 떠올랐습니다.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죠. 1836년 한 해에만 이 회사는 3만 상자가 넘는 아편을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한 상자 무게가 약 55kg 정도였으니 그 양이 얼마나 엄청났을지 상상해보세요.
이런 마약의 홍수는 중국 해안 도시에 광범위한 중독을 낳았고 수백만 명의 중국인들이 최악의 물질에 중독되어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사순 가문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고 돈은 곧 영향력으로 이어졌습니다. 데이비드 사순은 봄베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 되었죠. 그의 가족이 벌이는 자선 사업은 그들에게 엄청난 명성을 안겨주었습니다. 평범한 인도인들은 그 돈이 어디서 오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새로 지어지는 학교, 부두, 도서관, 병원 같은 좋은 것들만 보였으니까요. 심지어 그들의 영향력은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미쳤습니다. 봄베이의 전차 회사에서 안식일 특별 승차권을 발행하도록 만들었는데 이건 유대인 승객들이 그들의 종교율법에 따라 안식일인 토요일에 돈을 만지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한 가문이 도시 전체의 시스템을 바꿀 만큼의 힘을 가졌던 겁니다. 사순 가문의 명성과 영향력은 인도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1853년 데이비드 사순은 제국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영국 시민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식민지 백성이 이런 지위를 얻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고 이는 가문이 대영 제국의 핵심 서클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후대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아편으로 번 돈으로 영국 전역의 대저택을 사들였고 이 저택들을 발판 삼아 엘리트 계층과 교류하며 왕실과도 인연을 맺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들을 동양의 로스차일드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들은 진짜 로스차일드 가문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부상은 영국의 제국주의와 완벽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1859년 그들의 봄베이 저택에서는 500명의 손님을 초대한 대규모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파티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영국이 인도에 대한 직접 통치를 강화하기로 한 결정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자기 나라를 옥죄는 결정을 축하하는 파티를 열다니 정말 대단하죠. 이런 사건들은 사순 가문이 자신들의 운명을 제국주의 권력에 얼마나 확고하게 묶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데이비드의 아들인 루벤 사순은 웨일스 공, 즉 미래의 왕 에드워드 7세의 절친이 되었습니다. 불과 몇 세대 전만 해도 인도에 온 난민이었던 가족에게 왕이 계승자와의 친분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버트 사순의 아들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딸과 결혼하면서 두 유대인 금융왕조는 하나로 묵이게 됩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전쟁과 정복에 자금을 댔다면 사순 가문은 영국의 치명적인 무역 적자를 상쇄할 아편을 공급했죠.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인이 되려는 이들의 끊임없는 노력은 일종의 정체성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후손들 중 다수는 자신들의 출신을 상기시키는 것들에 대해 부끄러워했습니다. 인도에서 친척들이 방문하면 그들은 깊은 불편함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부와 자기를 가져도 그들은 자신들의 동양적 뿌리와 백인이 되고픈 열망 사이의 긴장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거죠. 한편 아편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하면서 중국으로의 아편 수출은 더욱 쉬워졌습니다. 사순 가문의 아편 무역량은 거의 5만 9천 상자까지 치솟았죠. 중국 시장은 마약의 홍수에 완전히 개방되었습니다. 이들은 시대의 흐름에도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전신과 같은 신기술을 받아들여 대륙을 넘나드는 거래를 관리했고 아편을 운송할 증기선을 직접 사들이고 그 선박을 보호할 해상 보험회사를 설립하고 무역 자금을 대는 은행의 이사회 자리를 차지하는 등 이른바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습니다. 생산부터 유통, 금융까지 모든 과정을 장악한 겁니다. 이건 마치 오늘날의 대기업이 원자재 생산부터 최종 소비재 판매, 그리고 할부 금융까지 모두 운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럽과 인도에서 아편에 대한 도덕적 분노가 커져갈 때도 사순 가문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돈을 쓸어 담고 있었으니까요. 압둘라 사순, 즉 알버트 사순은 가문의 문장에 아편의 원료인 양귀비꽃을 자랑스럽게 새겨 넣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은 그저 자랑스러운 사업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속담에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죠? 압둘라 사순의 다음 세대는 돈을 두고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분쟁은 너무 격렬해져서 결국 가문의 사업은 둘로 쪼개졌습니다. 원래의 회사인 데이비드 사순 앤 컴퍼니와 다른 가족 분파가 이끄는 D. 사순 앤 컴퍼니. 피를 나눈 형제였지만 이 두 회사는 쓰라린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같은 아편 시장에서 서로를 깎아내리려 했었고, 이는 가문이 한때 누렸던 압도적인 지배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더 웃기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무관심이었죠. 런던의 사순 가문 후손들은 회사를 물려받았지만 그것을 운영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회사는 사업체가 아니라 그저 돈이 뿜어져 나오는 분수 같은 존재였죠. 대부분의 가족 구성원들은 힘들게 상업활동을 하는 대신 그저 자본을 빼내어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이런 무관심은 곧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일부 후손들은 자신들 부의 원천 자체를 혐오하기 시작했죠. 한 가족 구성원은 자신들의 부를 동양에서 더러운 거래로 만들어진 돈이라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한때 양귀비 문장을 자랑스러워했던 왕조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결국 1939년 사순 가문은 데이비드 사순 앤 컴퍼니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됩니다. 회사는 다른 경영진 아래 명맥을 유지했지만 과거의 위상을 잃었고 1980년대에는 영국 정부로부터 경영진으로서 완전히 부적합하다는 선언을 받는 굴욕을 겪습니다. 한편 다른 회사였던 D. 사순은 빅터 사순의 지휘 아래 완전히 다른 길을 걷습니다. 그는 회사를 구하기 위해 중국의 번화한 상업 수도였던 상하이로 본사를 이전하는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그는 인도의 자산들을 헐값에 팔아치우고 상하이에 올인했죠. 이 도박은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930년대 중반, 포춘지는 그를 상하이의 넘버원 부동산업자로 칭송했습니다. 그의 자산 가치는 현재 돈으로 1조 5천억 원에서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죠. 이 이전은 예상치 못한 인도주의적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1939년 상하이는 나치의 박해를 피해 달아난 유대인들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도착했고 빅터 사순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 사업의 마지막 영광의 시대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곧이어 중국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대대적인 국유화 조치가 단행되었습니다. 상하이에 있던 사순 제국은 오늘날 가치로 1조 원이 넘는 자산과 함께 통째로 몰수당했습니다. 빅터의 과감한 이전은 결국 그의 가장 큰 실수가 되고 말았죠. 상하이의 함락은 세계적인 세력으로서의 사순 가문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들의 제국은 끝났습니다. 물론 비공식적으로는 사순 가문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재산을 숨기는데 더 능숙해졌을 뿐이라고 말이죠. 돈은 모든 죄를 덮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사순 가문의 이야기보다 더 잘 보이는 곳은 없을 겁니다. 바그다드에서 온 망명자로 시작해 동양의 로스차일드가 된 가족,
그들은 제국주의 전쟁의 잔해 속에서 기회를 잡았고 수백만 명의 삶을 파괴한 마약으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엄청난 명성을 누렸고 자선 사업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을 무너뜨린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가족 내부의 분열과 스스로의 결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그들이 원했던 바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 규모의 부는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대신 그것은 녹아내리고 다시 나타나고 다양한 이름 아래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뿐이라고 말입니다.